는 저기 그 문제되고 있는 천화동인 1호, 1호의 지분이 공식적으로는 그 김만배 씨가 전부 주주이기 때문에 네. 1인 주주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 거로 보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차명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명의시탁하는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은 확인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금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 봐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천화동인 1호 자체가 무슨 뭐 자본금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추적해봐도 김만배 씨 계좌를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는 사건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녹취록이나 아니면 관련 사건들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말 그 차명으로 이렇게 명의시탁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약정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에 나오는지를 별도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김만배 씨가 1인 100% 대주주기 때문에 네. 그 주주 명부 기준으로는 김만배 씨 거라고 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나 명의 신탁 등등 차명 계좌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그 같은 자금 흐름을 검찰이 살펴봐야 된다. 지금 김 변호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김만배 씨가 실소유주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측은 김 씨가 아마 무언가를 좀 보호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시선을 갖고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윗선이 있는데 그 윗선이 유동규 씨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위일 수도 있다. 그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김만배 씨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는 이제 그 천화동인이 1호부터 7호까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2호, 3호가 누굽니까? 누나와 부인이죠. 그렇죠. 네. 2호나 3호는 이게 김만배가 자기 이름을 했죠. 근데 1호는 왜 친인척으로 안 했을까요? 1호는 이게 이한성,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죠. 이분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한성 보좌관께 아니라면 이거는 이게 차명이 분명하고 이게 100% 김만배 거라면 2호나 3호처럼 김만배의 가족을 해놨겠죠. 따라서 저는 1호는 다른 사람께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유동규 거냐? 저는 뭐 지금 이게 녹취록은 정영학 회계사하고요. 그다음에 그 또 유동규와 같이 근무했던 정모 변호사 있잖아요. 네. 팀장. 이분은 이제 20쪽짜리 진술서를 냈죠. 그 정모 팀장의 진술서에는 유동규 씨가 이제 그 내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여러 번 그런 이제 진술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은요. 이거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김만배 씨는 이제 와가지고 녹취하는 거 알고 내가 이게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명하잖아요. 근데 녹취를 하는 걸 알면 녹취하는 이유는 재판에 쓰거나 수사기관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그분 거라고 뇌물 줬다고 자백을 하면 그럼 이게 내 구속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녹취하는 걸 알면서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고 결국 이게 1호는 다른 사람 거는 분명한데 저는 이제 외관상은 유동규 거들 보입니다. 녹취록이나 진술서를 보면. 근데 문제는 유동규 씨가 나이를 봐야 돼요. 나이는 이제 그 김만배 씨가 이제 65년생이고요. 유동규 씨는 69년생입니다. 이 말은 이게 4살이 어립니다. 이렇게 4살 어린 유동규 본부장 보고 그분 이렇게 경어를 쓸까요?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유동규보다 더 윗선.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이 대장동을 최종적으로 설계했다. 내가 당군 일에 최대 내가 다 설계했다. 하신 분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네. 뭐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고 일단 서 변호사님의 추정입니다. 실소유주 김만배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가족들을 2호, 3호의 이름으로 내세웠는데 왜 1호 같은 경우 자기 것이라면 자기 이름을 내세웠겠지 다른 사람을 앞세웠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좀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녹취록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700억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유동규 씨는 뇌물을 받아서 지금 구속된 상태이기도 하죠. 5억과 3억 각각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솔직히 궁금합니다. 지금 천화동인 1호의 수익이 1,2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다 남의 거고 700억 같은 경우에도 유동규 씨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고 그러면 김만배 씨한테 뭐가 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김만배 씨는 그 화천대유의 수익이 많잖아요. 그거 남고. 개발 그다음에, 수익이요? 예. 네. 그다음에 2호, 3호 있잖아요. 2호, 3호. 그거하고 이게 그 세 가지만 해도 저는 엄청난 거고요.
그리고 이게 1호도 절반 주기로 했다잖아요. 절반 700억. 그럼 이게 나머지 절반은 김만배 씨 거죠. 따라서 저는 김만배 씨한테는 게 2호, 3호와 화천대유 수익, 그다음에 1호도 절반. 저는 그래서 1호를 전액을 다 준 건 아니잖아요. 이 녹취록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이게 뭐 일부러 이게 거짓말했다 녹음하는 거 알고, 근데 일부러 거짓말할 때는 본인한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해야죠. 이 말은 이게 절반을 뇌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이걸 이게 어떻게 일부러 녹취를 당합니까?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어떤 분이 내 대화를 녹음할 때 내가 이게 내 죽으려고 우리 불리한 이야기를 녹음해 한다는 게 이게 해명이 맞습니까? 따라서 저는 그 녹취록이 나오는 350억 로비설 있잖아요. 뭐 성남시 의장부터 의회까지 이거는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일단 김만배 씨는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제하더라도 본인에게 돌아가는 수익금은 많다라고 서 변호사님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 녹취록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이 정관계에 350억 원 로비를 해야 된다. 그 돈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는 30억 원, 뭐 시의원에게는 20억 원 줘야 되고 이 밖에도 약 280억 원이 더 필요하다. 이외에 또 50억 원 클럽 얘기도 여기에 또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녹취록이나 이런 내용 자체가 이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제 뇌물이 정말 있었다면, 그리고 제공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하다못해 약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액수들이 지금 작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의혹 제기를 할 만한 상황이 분명히 맞는 건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좀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 정황만 가지고 결론 내리기는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싶어서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성남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좀 많이 관여가 되어 있다. 실제로 그리고 화천대유의 그 전 시의회 의장이 근무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그런 될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한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부정한 게 있었으면 줬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회장으로 냈다는 그 의장 같은 거 나와서 어쨌든 거기서 일하는 것 자체가 기회를 잡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나 뭐가 있었으면 그 자체가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부정한 청탁 정도가 아니라 액수가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누구한테 어떻게 로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진 게 사실 문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언론의 의혹 제기 단계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다만 이 수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좀 정황적인 의혹 제기, 합리적인 부분들은 있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갑자기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화천대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당히 많이 송사가 벌어진 바 있는데 이 지사의 변호사비를 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국민의힘 원희룡 캠프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돈이 직접적으로 이 지사에게 가진 않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들여다보는 게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산상 사실은 초호화 변호인들을 기용했음에도 그다지 변화가 없었다라고 그 근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자체가 있을 지 조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처음에 문제됐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산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 변호인으로 이름 올렸던 사람들 중에서 물론 유명한 사람들도 있곤 하지만 이제 뭐 민변이나 이쪽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할 때 그런 식으로 이름을 올려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 사실 그때는 의혹 제기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7일 날 이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발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사실 이재명 지사의 일을 많이 봐줬던 이모 변호사, 검찰 출신의 이모 변호사에 대해서 현금 3억 원과 그다음에 이제 전환사채 또는 주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억 원어치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고발이 이루어진 다음 날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고발이 이루어지는 무렵에 그 이모 변호사의 지인이
시민단체의 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네. 이걸 좀 무마할 수 있겠냐, 혹시 녹취록 같은 거 있으면 뭐 자기가 이런 식으로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같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용을 좀 더 수사가 어떻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이 나온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수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화천대유 쪽을 통해서 돈이 갔다면은 이게 어쨌든 큰 돈이라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돈을 3억과 20억 원에 해당되는 전환사채를 마련해서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사실 이제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화천대유와의 어떤 관계가 드러난 것은 아니니까요. 네. 변호사비 3억과 또 전환사채로 20억을 줬다라는 부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 물론 그렇게 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세금 신고나 이런 게 안 됐으면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수임료는 줄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이제 지금 했던 것처럼 화천대유나 다른 쪽에 부정한 식으로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돈을 준 거다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안도 계속해서 지켜볼 내용이기도 제가 합니다. 이게 변호사비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로펌이요. 10개 로펌의 변호사가 28명이 일단 이게 현재까지 이름이 올라간 게 보이거든요. 10개 로펌이요? 예. 그 중에 그 김현장보다 비싸다는 LKB가 있습니다. LKB.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구원투수라고 거기에 보면 김경수부터 다 있는데 원희룡 지사가 기소가 됐어요. 지금 재판 중이에요. 원희룡 지사도 이게 선거법으로 그때 제주도에서 기소가 됐거든요. 그걸 이게 LKB가 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원희룡 지사는 수임료를 알죠? 본인 사건도 이게 LKB가 맡고 있으니. 그러면 이게 같은 로펌이 이재명 지사는 원희룡 지사보다 이게 뭐 10분의 가격으로 해주겠습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어차피 이게 그 민변의 개인 변호사들은 이름 올려줄 수 있지만 대형 로펌들은 어차피 이게 정상적인 수임료를 받고 하지 어느 정치인이라고 싸게 해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거기 수많은 정치인이 LKB에 지금 사건이 연루돼 있고 의뢰가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28명 10개 로펌이 어떻게 3억이 됩니까? 저희 법인도 한 12건 되는 법인도 형사건에 오면 이게 최하 착수금이 3천에서 5천입니다. 근데 28명이 총 3억 정도 지출됐다? 그리고 이게 이태영 변호사는 1,100만 원 받았다? 이 이태영 변호사가 해경군 김씨 사건을 거의 혼자서 정관으로서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 1심, 2심 대법원 파기한 소지 4개 재판을 맡았고 지금 이게 캠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1,000만 원에 그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녹취록에 따라 현금 3억에 전환사채 20억이 하니까 또 이게 어떤 분들은 23억 너무 과한 게 아니냐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요 140억 민사소송 다스 이기려고 변호사비 삼성그룹에서 50억 넘게 대납해가지고 지금 징역받은 거 아닙니까? 50억 넘게. 따라서 이게 그 3년 뒤에 받는 주식 20억은 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3년 뒤에 회사가 망하면 종이 조각이잖아요. 따라서 저는 현금 3억과 3년 뒤에 주식 20억이 상당히 시세에 맞는 현실적인 가격이다. 오히려 이게 1,000만 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가격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자, 이 부분이 만약에 화천대유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역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야만 되는데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궁금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 분명히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담고 있겠죠. 이것을 100% 믿을 수 있는 거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정영학 회계사는 아직 안 부르고 있어요. 정영학 회계사는 근데 이거 참고인으로 네. 뭐 조사는 아직까지는 참고인으로 불러쓰기 그 조사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녹취록의 그 신빙성 계속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게 그 안 준 로비 자금을 녹취록에 녹음하는 줄 알고 나 로비를 했다? 이거는 자기가 이게 자살 폭탄을 쥐고 스스로 이게 자폭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녹음을 하는 의도가 뭐냐고요. 안 되면 이게 결국 재판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녹음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면서 이게 내가 안 준 돈을 누구한테 줬다. 이렇게까지 허위로 녹음을 당할 이유가 저는 이게 전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나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 그렇다면 이게 김만배 씨가 이런 식으로 해명하려면 돈의 용처를 왜 못 밝힙니까? 본인이 화천대유에서 가져간 것만 473억이에요. 그중에 83억은 전혀 용처를 못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화동 1호의 배당금이 1200억이죠. 이 용처를 왜 기억을 못합니까?
이게 로비 자금이 전혀 로비가 허위라면 내가 이게 가져온 돈을 어디에 썼다. 이걸 뭐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모르겠지만 최하 10억 단위로 밝힐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돈 쓸 때 이 10억 단위로는 어디에 썼기 때문에 내가 이걸 소명을 못 합니까? 이거는 결국에 뇌물이거나 정치 자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소명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떳떳한 돈이면 왜 현금으로 인출합니까? 뇌물이나 정치 자금 아니고 이게 떳떳한데 사업에 쓰면 5만 원짜리 현금으로 인출하니까 결국에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가 돼가지고 네. 5개월 전에 경찰이 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이게 명백한 뇌물이나 정치 자금이 있잖아, 로비. 이거는 이게 여러 정황상 저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소명을 못 하고 있고 또 이게 현금으로 인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 도중에 나온 그 부분입니다. 화천대유에서 김만배 씨가 돈을 빌려갔습니다. 473억 원을 빌려갔는데 이 가운데 80억 원 가까이는 지금 용처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찰이 그래서 수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좀 일부 업체에 흘러갔는데 20억을 받고 100억을 대신 내줬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거는 이제 지금 지금 말씀하신 473억 부분이 네.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녹취록에 대해서도 신빙성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그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녹음하는 거 알면서 불리한 얘기를 왜 했을까라고 할 수도 있어서 그거를 뭐 녹취록의 의도나 이런 것들은 아마 김만배 씨가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이거를 그러면 사실인 거를 그렇게 위험한 얘기를 했겠냐는 의미에서 했던 걸 쉽게 주장하는 걸로 보여서 그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수사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네. 같긴 한데 473억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렇게 가져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실 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개인 자격으로 473억을 가져가서 그런 식으로 썼다는 거. 처음에 이제 변명을 했을 때는 회사 운영 자금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네. 그런 식으로 개인이 가져가다 다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여서 지금 그걸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00억 정도가 지금 사실은 용처가 밝혀진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제 분양 대행업체로 갔다. 네. 분양 대행업체의 그 사장이 이거를 통역업체의 부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조금 뭐 그렇게 돈이 흘러간 게 약간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흘러간 것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350억 특히 350억 정도는 용처가 사실 얘기하는 것들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초기 운영비나 뭐 운영 자금으로 사용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를 든 게 무슨 뭐 수용에 대한 합의금이나 네. 또는 이장비 뭐 이런 것들로 사용했다는 건데 이거를 자기 개인으로 이렇게 빚을 받아서 다시 넣었다는 식으로 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뭐 정치적인 견해를 상황을 떠나서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일단 구체적으로 화천대유에서 빌려간 473억 원의 용처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이 사안 철저하게 빨리 수사해내라라고 지시를 했죠. 어떻게 진행돼 나가는지 저희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